한 남자가 출근길에 국경을 2번 넘습니다. 걸어서 15분, 세 나라를 지나갑니다. 검문소도 여권 검사도 없죠. 횡단보도 하나를 건너자 휴대전화 화면에 다른 나라 통신사 이름이 떠오릅니다. 도로 표지판에는 스위스와 프랑스가 나란히 적혀 있지만 경비병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나라를 가르는 건 도로 위 흰 선 하나뿐이며 이곳 사람들은 그 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침엔 독일에서 빵을 사고, 점심엔 스위스에서 일하고, 저녁엔 프랑스 식당에서 식사합니다. 국경은 이들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나라 유일한 육지 국경, 휴전선은 70년간 닫혀 있습니다. 강원도 어느 마을에서는 5km 거리에 고향이 보입니다. 걸어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지만 70년간 단 한 번도 갈 수 없었습니다. 왜 어떤 국경은 걸어서 넘고 어떤 국경은 평생 넘지 못할까요? 국경을 걸어서 넘는 나라에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유럽에는 걸어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나라가 수십 곳에 달합니다. 프랑스와 스위스, 독일과 오스트리아,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대표적이죠. 이곳의 국경에는 특별한 통로도 검문 절차도 없습니다. 도로 표지판의 색깔이 바뀌고 휴대전화 신호가 다른 나라로 전환될 뿐입니다. 스위스 바젤과 프랑스 생루이를 잇는 국경 마을. 이곳에 사는 한 가족의 하루는 새 나라를 오가며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 스위스 제약회사로 출근합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걸어서 15분, 그 사이에 국경을 2번 넘습니다. 어머니는 프랑스 쪽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자녀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대학 준비반을 다니죠. 기숙사 생활이 아니라 매일 국경을 넘어 통학을 하는 겁니다. 이 가족은 새 나라의 제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득세는 스위스로 납부하고 의료보험은 프랑스 제도를 이용하며 자녀 교육은 독일 시스템을 따릅니다. 주말 장보기는 어떨까요? 이들은 프랑스 슈퍼마켓으로 향합니다. 물가가 30% 저렴하기 때문이죠. 주유소 역시 프랑스 쪽을 이용합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40센트 낮습니다. 국경은 이들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새 나라의 장점만 골라 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서류는 복잡합니다. 세금 신고는 두 나라 양식을 모두 작성해야 하고 의료비 청구는 국가 간 협정 조항을 숙지해야 하며 자녀 교육 관련 문서는 독일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 가족은 새 나라 관청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삶은 바젤만의 풍경이 아닙니다. 독일 콘스탄츠와 스위스 크로이츠링엔 사이에도 있습니다. 두 도시는 하나의 호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 호숫가를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나라가 바뀌어 있죠. 한 카페는 테라스 절반이 독일, 나머지 절반이 스위스입니다. 손님들은 어느 쪽 테이블에 앉느냐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커피를 마시는 셈이죠. 우리로선 정말 신기한데요. 벨기에 바를레 헤르토우라는 마을은 더 독특합니다. 이 마을은 벨기에 영토 안에 있지만 마을 곳곳에 네덜란드 영토가 섬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한 식당의 주방은 벨기에, 홀은 네덜란드입니다. 어떤 집은 거실이 벨기에, 침실이 네덜란드죠. 과거에는 이 복잡한 경계가 세금과 법 적용에 큰 혼란을 주었지만 지금은 양국이 협정을 맺어 현관문의 위치로 국적을 판단합니다. 현관이 벨기에 쪽이면 벨기에 법을 따르고 네덜란드 쪽이면 네덜란드 법을 따르는 겁니다. 국경을 걸어서 넘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국경은 일상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자 때로는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출퇴근 풍경이 가능해진 데에는 단순한 지리적 인접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자유로운 이동의 뒤에는 서로를 믿기로 한 제도적 약속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30년 전 그들의 중요한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유럽의 국경은 경제를 막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암스테르담까지 500km, 자동차로 8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국경 검문 때문이었죠.
매번 여권을 꺼내고 차를 세우고 짐을 검사받았습니다. 화물 트럭의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국경에서 하루 종일 멈춰 서야 했고 세관 신고서만 수십 장을 작성해야 했죠. 유럽 전역에서 매일 수백억 원이 국경에서 증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1985년 5개국 대표가 룩셈부르크의 작은 마을 쉥겐에 모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들이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국경 검문소를 없애자. 하지만 각국 정부는 두려웠습니다. 국경 검문이 사라지면 범죄자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불법 이민자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테러리스트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합의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각국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죠. 회원국 간 국경 검문소는 폐지하되 유럽 외곽 국경은 더 강하게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자 정책을 통일했습니다. 1995년 드디어 국경 검문소가 철거되었습니다. 7개국에서 동시에 시작되었고 후에 30년간 27개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은 4억 2천만 명이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다. 쉥겐 협정은 단순한 여행의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없앤 게 아니라 국경을 다르게 관리하기로 한 약속인 겁니다. 각국은 자국의 통제권 일부를 내려놓고 대신 공동의 안전망을 선택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유럽 대륙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파리에서 암스테르담까지 8시간 걸리던 길은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 학교를 다니고 다른 나라 병원을 가고 다른 나라 사람과 가족을 이루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국경은 더 이상 벽이 아니라 일상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아침은 걸어서 국경을 넘는 평범한 일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든 국경이 이런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지구의 다른 곳에서는 그 한 걸음이 생사를 가르는 경계가 됩니다. 한반도입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의 거리는 195km. 그 사이에는 철조망, 감시초소, 그리고 70년 넘게 닫힌 경계가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민간인 통제선 안쪽 마을에는 북쪽이 보이는 집들이 있습니다. 겨우 5km 거리로 걸어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지만 70년간 누구도 가지 못했습니다. 남북한 주민 모두 같은 언어를 쓰지만 그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군사적 허가와 국제적 협상이 필요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두 나라 역시 한때는 같은 땅이었습니다. 1947년 영국의 식민 통치가 끝나며 종교를 기준으로 그어진 선은 순식간에 1,500만 명을 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분단 과정에서 최소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죠. 와가 국경 검문소에서는 매일 해질녘에 양국 군인들이 국기 하강식을 거행합니다. 인도 측에서는 수천 명의 관중이 함성을 지르고 파키스탄 측에서도 똑같은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군인들은 과장된 행진으로 상대를 압도하려 하고 양측 관중은 더 큰 소리로 응원하죠. 국경은 이곳에서 대결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이 경계선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넘으려 시도하는 국경입니다. 3,145km에 달하는 이 선을 따라 철책과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티우아나와 샌디에이고 사이에 국경 철책은 바다까지 이어집니다. 주말이면 철책 양쪽에 가족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철책 사이로 손을 뻗어 서로를 만지고 10년 넘게 이렇게 만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 국경은 모두 다른 이유로 닫혀 있는 겁니다. 한반도는 전쟁과 이념으로, 인도 파키스탄은 종교와 역사로, 미국 멕시코는 경제 격차로. 하지만 그 뿌리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신,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벽 말입니다. 결국 열린 국경과 닫힌 국경의 차이는 지도에 그어진 선의 길이가 아니라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유럽은 전쟁을 경제로 풀기로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와 독일 지도자들은 하나의 질문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을까? 그들이 찾은 답은 서로를 얽히게 만들자였습니다. 1951년 두 나라는 석탄과 철강 산업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석탄과 철강, 무기를 만드는 핵심 자원입니다. 이걸 함께 관리한다는 건 상대를 공격할 수단을 스스로 제한하는 선택인 거죠.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경제가 얽혀 있으면 전쟁은 자살 행위가 된다. 이 전략은 확장되었습니다.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유럽연합으로 커졌으며 마침내 쉔겐 협정으로 사람까지 자유롭게 오가게 된 것입니다. 유럽에게 국경은 지워야 할 벽이 아니라 함께 지키는 약속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1950년 전쟁 이후 70년 넘게 휴전선은 그대로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200만 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양측에는 170만 명의 병력이 마주보고 있죠. 하지만 극한의 대치 상황 속에서도 경제 교류가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이 만들어졌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긴장이 커질 때마다 모든 게 멈췄습니다. 경제보다 불신이, 협력보다 경계가 더 강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1947년 분단 이후 4차례의 전쟁을 치렀고 카슈미르 분쟁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양국은 핵무기로 서로를 겨누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경제 격차가 벽을 만들었습니다. 1인당 GDP 6배 차이, 매년 수십만 명이 국경을 넘으려 시도합니다. 미국은 장벽을 높이고 멕시코는 사람이 빠져나가는 걸 막지 못합니다. 새 국경의 이유는 달랐지만 구조는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불신을 만들고 불신은 더 높은 장벽을 쌓게 만든 것이죠. 한반도는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언어와 문화, 기억은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5km 거리의 고향이 보여도 70년간 단 한 번도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평생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곳입니다. 부럽습니다. 국경이 장애물이 아니라 일상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새 나라의 장점을 골라 쓸 수 있는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침에 국경을 넘어 출근하고 저녁에 다시 국경을 넘어 집으로 돌아오는 그저 평범한 말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그런 아침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